혁신도시의 문제점, 혁신도시의 활력화를 활성화를 위한 큰 방향에서의 방향 제시, 이걸 양기범 교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99% 공감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약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참여정부가 국가균형개발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세 가지 가장 핵심적인 분산정책을 했습니다. 왜 서울에 인구가 많으냐, 또는 수도권에 인구가 많으냐, 서울의 모든 기능이 다 집중되어 있다. 의사결정기구. 그래서 아까 우리 양기범 교수님은 기업은 옮길 수 없으니 정부나 공공기관이 가자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참여정부는 가장 핵심적으로는 중앙정부부처를 옮기자. 두 번째는 그 산하 공공기관을 옮기자. 세 번째는 기업들이 스스로 옮기도록 하자. 이 세 가지 전략을 다 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가 옮겨가서 만들고 있는 신도시를 우리가 세종시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이전해서 만들고 있는 신도시, 전국의 10개 신도시를 혁신도시라고 해요. 이건 전부 다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만들고 있고요. 민간이 주도해서 그때 정경련이나 이런 기업이 우리가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만들고 있는 기업도시가 있습니다. 이 기업도시가 4개가 있습니다. 원래는 6개 지정됐다가 2개는 지역 지정을 취소를 하고 4개만. 그래서 총 세종시 하나, 혁신도시 10개, 기업도시 4개에서 15개 신도시가 참여정부에 의한 소위 지역균형개발 혹은 국가균형개발의 정책수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세종시 건설의 가장 상위 의사결정기구가 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세종시 건설 추진위원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종시 건설이 아니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위원회입니다. 세종시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원래 도시계획가들이 정부 부처를 이전하고 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때 2,200만 평의 도시를 다 만들겠다고 계획을 해서 지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2,200만 평. 그런데 그래서 그걸 세종시로 했었어야만 되는데 그 2,200만 평이 주로 충청남도의 영기군이라는 행정구역 안에 있는 2,200만 평이었어요. 남아있는 1억 3천만 평 정도가 우리는 그럼 뭐냐? 저기는 특별시가 되는데 우리는 영기군이라는 군민으로 남아있지 않느냐? 그게 균형의 개념에 맞는 얘기냐? 이렇게 반발하면서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전에 영기군 전체를 세종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00만 평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줄여서 행복도시라고 그러고요. 1억 3천만 평을 합친 1억 5천만 평은 세종시입니다. 법적으로는 세종시고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계획적 이름입니다. 어떤 신도시를 만들겠냐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르쳐주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 이름이 너무 긴데요.
그 위원장을 제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세종시를 만들고 있는데요. 2200만 평의 목표 인구가 5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제일 큰 신도시가 분당입니다. 분당은 600만 평의 인구가 40만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신도시입니다. 세종시가. 거기에 현재 중앙부처 40개, 국무총리실부터 시작했어요. 40개의 중앙부처가 내려가 있고요. 15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KBI, 국토연구원, 조세연구원, 교통연구원 등등 15개 국책연구원에 내려가서 18,000명의 공무원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국책연구소 8개가 다 내려갔습니다. 18,000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구가 얼마냐? 그렇게 내려와서 지금 인구가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중심 복합도시 2200만 평 안에 사는 사람은 15만 명이에요. 내려오는 사람은.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그 영기군 지역, 여러분들이 영기군 이름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조치원 이름은 아실 겁니다. 조치원이 그 영기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영기군을 이제 조치원 읍이죠. 그 읍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만 명 정도. 그래서 현재 한 24만 명 정도 됐어요. 목표 인구는 50만 명.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부 기관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추진위원회라는 게 의사결정기구고, 거기에서 결정된 마스터 플랜이나 투자 계획 이걸 집행하는 기구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입니다. 거기에 청장은 차관급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한 번도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독립적인 부처를 만드는 건 처음입니다.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잘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가 문헌상에 나타나는 최초의 신도시를 우리 그 도시학자들은 수원의 화성이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화성이 정조 때 만들어졌는데요. 그 당시에 이 정조 때 만들 때 이 수원 화성도 그런 기구가 없었어요. 기존에 있던 쉽게 얘기하면 국토부 같은 데서 추진위원장만 임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임명된 추진위원장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그거 잘 아시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 워낙 파닥다시해서 그 당시에 과학자이시면서도 또 인문학자이시기도 하고 이 행정학자이시기도 하고 역사학자이시기도 하고 심지어 험험신서 같은 경우는 무슨 이 범죄 범죄 프로파일 같은 경우 그만큼 세종시에는 정부 부처가 새로 하나 만들어지고 건설을 위한 건설청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위원장을 민간 전문가와 저하고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밑에 자문위원회를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해 있습니다. 모든 분야, 산업, 조경, 건축, 모든 분야. 국내에서 내놓으라는 자문가들이 그리고 예산을 우리나라 신도시에 지금까지 수십 개 만든 신도시에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LH나 지자체의 돈이 들어간 적은 있지만 중앙부처 예산은 들어간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자체 사업에서 모여서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세종시에는 약 7조 원의
돈을 정부가 넣기 위해서. 그런데 이 도시가 50만이 되려면 정부 부처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남 교수님 이미 말씀하셨듯이 여기도 일종의 소위 산악형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6개의 생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권이 이제 정부 부처가 들어가는 1생활권, 그 다음에 상업, 문화, 예술이 들어가는 주거가 들어가는 2생활권, 그 다음에 세종시라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할 시청, 의회, 교육청 들어갈 3생활권, 그 다음에 옮겨간 국책연구원이 들어가 있는 4생활권, 그 다음에 5생활권은 의료복지, 그 다음에 6생활권이 첨단산업까지. 그런데 이 4생활권이 국책연구원이 있고 거기에 또 대학을 유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부처 이전까지는 잘 됐습니다. 2015년이 1단계로 정부가 만료를 하고요. 지금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이제 그 자족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기업이나 연구소나 대학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엄청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사방으로 노력했지만 대학 유치가 잘 안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무 대학이나 받을 수는 없잖아요. 수도와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에 엄청난 국가 싱크탱크가 15개나 나와 있고 수천 명의 한 1600명의 박사급 분야들이 와 있는데 대학이 유수의 대학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노력도 했어요. 했는데 왜 어려우냐?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 연세대, 고대, 소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카이 대학을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하면 지방대학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거기도 지방국립대학이 있거든요. 충남대도 있고 공공대학도 있고. 그 유치할 돈을 유치하려면 캠퍼스 지어주고 땅값을 저렴하게 주고 사람 새로 채용해야 되고 기숙사 짓고 그 돈을 다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스카이 대학이 될 수 있다. 왜 거기에 그런 대학을 유치하려고 해요? 지금 카이스트는 대전에 있으니까 카이스트가 일부 투자하겠다고 했고 나머지는 지방대학들이 들어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직 정원이 잘 안 차는 지방대학이라고 좀 네임밸류를 높여보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제가 추진위원장이 되면서 그 계획을 다시 검토하면서 6생활권의 산업단지 4생활권의 R&D와 대학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게 제대로 산업 클러스터가 되려면 이게 산업단지와 대학을 인접시키자. 그렇게 해서 그 6단지를 그 5단지로 우리가 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4단지가 R&D와 대학입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 거기가 원래 5단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의료, 복지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병원 온다고 생각했는데 대학병원 온다고 생각했는데 산업단지 온다? 집값 내려간다. 그 교육이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들이 이제 지식산업센터 비슷한 걸 만들어서 일부 용기를 분양을 했는데 주로 대전, 충남 지역에 있는 소규모 벤처 기업이나 기업들이
곳에서 좀 우리나라의 리딩 클러스터, 산업 클러스터가 되기에는 만만치 않은 거죠. 자, 정부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청을 만들고 역사적으로 한 번도 시도를 했지만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쓰고 거기에 국책 연구기관까지 다 있지만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건 이렇게 어렵습니다. 혁신도시는 정부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혁신도시는 그걸 지원하기 위한 때론 따로 만든 무슨 개별 혁신도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학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한다.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개인적으로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혁신도시와 세종시를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만 아까 기업도시를 제가 말씀드렸죠. 충청북도에는 충주가 기업도시고요. 충주에 기업도시가 만들어져 있고 음성에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충주에 만들어진 기업도시는 누가 주도를 하느냐 하면 포스코 건설이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몇 개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해서 거기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소규모 신도시를 만들고 분양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모든 게 다 100%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단지, 상업용지, 산업단지 다 100% 들어가 있고 상당수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첨단 기술을 하는 그런 기업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들. 근데 음성은 산업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이 가장 낮은 혁신도시 중 하나입니다. 기업이 주도하는 경우하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경우하고 공공기관이 주도합니다. 공공기관도 주로 어떤 공공기관이 많습니까? 공공기관의 종류가 혁신도시에 들어간 공공기관의 종류가 연구소도 있고요. 그렇지만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대개 공기업, 우리가 얘기하는 공기업, LH나 도로공사나 또는 이런 에너지 이런 공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 우리가 좀 긴 안목에서 보면 우리나라 공기업들 중에 혁신 대상이 되는 공기업들이 많습니다. 한때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나 시대적 사명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만들어진 조직은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는 없어지진 않더라도 규모를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을 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어렵게 되어 있느냐? 그런 그 공기업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을 때는 이 수도권에 있는 수많은 큰 기업들 중에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들 중에 원오브댐이었지만 예를 들어서 LH가 진주에 갔다. 진주가 단군 이래에 그렇게 큰 기업을 만나본 적도 없고요. 그 기업만큼 모든 진주 시민들이 취업하고 싶은 기관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진주에서는 LH가 망하면 진주 경제가 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조조정 못하게 됐습니다. 이미 혁신도시에 내려가 있는 공기업들은 지방 정치인들을 설득을 하고 해서 그 공기업의 또 구조조정을 어렵게 지금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기업들이 주도가 돼서 혁신 클러스터를 기업을 끌어당길 민간 기업을 끌어당길 유인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내려가 있는데도 인구가 20만 이상이 됐지만 지금 세종시의 백화점 용지를 아직도 롯데나 이만
저기 이마트는 있습니다. 이 마트는 있는데 백화점은 아직도 공짜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백화점이 올까요? 이제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산의 시가지 안에 들어가 있다든가 대구에 바로 시가지 인접해서 들어가 있다면 해당 도시의 신도시의 역할을, 신시가지 역할을 하게 되니까 뭐 그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혁신도시 중에 한 서너 개 정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대도시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부산, 대구, 울산, 그다음 좀 특이하게 원주 그 정도는 좀 활성화의 가능성은 있지만 나머지 혁신도시들은 매우 어렵고 유일한 기여는 땅값 평균화에는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땅값 평균화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는 누구나 균형 개발을 좋아하고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균형 개발. 얼마나 정의에 부합하는 정책 같습니다. 얼마나 진리를 추구하는 정책 같습니다. 그러나 뭐가 균형 개발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가 안 늘면 균형 개발이고 늘면 균형 개발이 아니다. 아까 남기봉 교수님이 이제 최근에 수도권 인구 트렌드를 했는데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 인구는 지금 늘고 있습니다. 왜 느느냐? 보통 한 지역의 인구가 느는 건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산율, 사망률보다 출산율이 많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 이걸 우리가 자연적 인구 증가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출산과 상관없이 타 지역에서 계속 그 지역으로 들어오는 인구입니다. 그걸 사회적 인구이동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은 어떤 인구 이동이 많으냐 하면 자연 출산 인구 증가보다도 비수도권 지역에서 들어오는 수도권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그런데 2011년에 최초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온 인구보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나간 인구가 8,000명 더 많았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인가 했더니 2012년은 다시 수도권 들어오는 좀 많다가 13년, 14년 8,000명이 아니라 이제 만 몇 명, 2만 몇 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많습니다. 수도권 인구는 늘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인구는 뭐에 의해서 늘어나야 되느냐 하면 자연적 인구 증가에 의해서 늘어나야 됩니다. 왜? 지방은 출산율이 높지 않습니다. 수도권은 젊은 사람들 비중이 많기 때문에 가임 여성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야 됩니다. 수도권마저 출산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은 더 빨리 다가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인구가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인구가 늘어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개발을 얘기할 때 수도권 절대적 인구가 증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인구 이동이 과도하게 많은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어느 정도 완화가 됐습니다. 저는 그걸 참여정부의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부분적으로 기여를 했어요. 이게 계속 갈지 안 갈지는 우리가 몇 년 더 지켜봐야 한다. 일시적인 현상인지. 그런 의미에서 혁신도시는 산업 클러스터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우리가 이걸 실패냐 아니냐를 얘기할 때, 자, 혁신도시가 실패다. 이게 누구의 실패냐? 이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 개념을 만들고 산업도시를, 혁신도시를 시작한 정책 기반자의 실패냐?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서 입안한 대로 해당 신도시를 만들으라고 요구받은 공공기관의 실패냐, 또는 지역사회의 실패냐,
정책 기반까지. 자, 우리가 혁신도시 빼고, 자, 그러면 우리가 대체 원하는 혁신도시가 이 10개의 혁신도시 말고 우리나라 기존 도시 중에서 어떤 게 혁신도시냐? 사례를 한번 얘기해봐라. 뭐 구미냐? 창원이냐? 서울이냐? 과천이냐? 누구도 답을 주는 겁니다. 마치 균형 개발을 우리가 그 매크로한 또는 추상적인 단어에는 누구나 동의를 하지만 그거의 실천 정책이 이루어지려면 세부 목표가 매우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혁신도시 누구나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떤 혁신도시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우리가 실현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조작적 정의를 못 내리고 있다는데, 내리지 못했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아까 우리 남 교수님이 아주 참 팬시한 용어를 쓰셨는데 스마트 정부가 이게 사실은 키워드, 즉 혁신도시를 잊어버리고 혁신도시라는 용어에서 오는 선입감과 그런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차라리 저는 이름 자체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바꾸어버리고 그게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기업도시가 될 수도 있고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뭐 행정도시가 될 수도 있고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또 다른 무슨 관광도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그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또는 그 지역 사회가 강화하고 특성화시키고자 하는 기능을 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굳이 혁신도시가 아니고 그냥 환경도시라도 좋고 그냥 관광도시라도 좋고 그런 식으로 저는 혁신도시라는 이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이 정책을 고수하는 한 이 정책은 성공으로 가기는 더 힘들어지고 오히려 때로에 따라서는 지역의 구시가지의 쇠퇴를 촉진하는, 구시가지로 갔을 인구와 기능을 그냥 외곽에 벌판에 몰고 가는 그런 부작용만을 낳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도시, 현재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전보다도 만들고 난 이후에 현재도 순기능은 더 있다고 봅니다. 왜 순기능은 더 있느냐 하면, 이 혁신도시를 만들 때 저도 관여를 했습니다. 저도 광주 전남 혁신도시 기본 구상안을 제가 연구 책임에 대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이 비수도권 주민들이 수도권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건 월급 봉투 때문에 느낀 건 아닙니다. 아파트 가격 때문에 느끼는, 그 다음에 편의시설, 그 다음에 학교, 이런 것 때문에 주로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의 혁신도시에 가보면요, 그 혁신도시의 도시 디자인은 그래도 우리나라에 내놓으려 하는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동시에 했습니다. 제가 속해 있고 회장을 했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10개 중에서 6개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 지역의 도시계획 전문가와 전국적인 도시계획 전문가를 다 만나서 했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주거지로서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균형개발에는 인구의 균형개발도 있지만 반드시 땅값의 균형개발도, 이
공간이 더 가치가 있어졌다라는 걸 판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시감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아파트 가격이 조금 올라갔다. 또는 여기 땅값이 좀 올라갔다. 라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거는 실용성은 있고요. 다만 여기에 저는 오히려 여기에 대학 넣고 그 다음에 기업체 붙들려고 하는 그 노력보다는 오히려 그 도시를 보다 더 정주 환경이 좋고 좀 편의시설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조금 고차원의 편의시설을 더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훨씬 혁신도시의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그런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오래 얘기하죠. 예. 한 가지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제 도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조금씩 사고를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클러스터라는 게 가까이 있어야 좋다. 지리적으로 대학하고 산업단지, 대학하고 연구소가 가까이 있어야 좋다. 근데 이 가까이라는 개념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행을 가보셨겠습니다만 상해도 가보시고 북경도 가보셨는데요. 북경시는 면적이 우리나라 수도권보다도 하나의 시가 수도권보다 더 넓습니다. 인천, 서울, 경기도를 합친 것보다 북경시의 면적이 더 넓습니다. 상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북경 시내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우리가 연천에서 저기 평택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똑같은 일입니다. 그냥 하나의 도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KTX를 타면요, 저는 저기 그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만 제가 연천에 가서 회의하는 것보다 대전에 가서 회의하는 게 몇 배 편하고 편리합니다. 이제 KTX가 지금 시속 이론적으로 300km인데 실제 낼 수 있는 건 270km밖에 못 내는데 지금 이미 400km는 실용화되어 있고요. 일본에서는 600km를 그 KTX 일본의 그 이제 그 신칸센인데 기존의 고속철도와 다른 하이퍼 트레인에서 시속 600km 나는 걸 이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쿄하고 오사카 구간에.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KTX처럼 이렇게 생활하려면요, 사실은 공장이 대학이 서울에 있고 공장이 대전에 있다. 이걸 외국인들이나 중국인들 관점에서 보면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 관점에서는 떨어 있는 거지만 클러스터를 위한 공간적 범주를 이제는 우리가 너무 우리가 갖고 있는 좁은 지리적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한겨울입니다. 중국에 제일 큰 시로 충칭시가 있는데요. 우리 거의 남한 인구의 80%에 해당 도시 한 행정구역이 우리나라 남한 인구의 80% 면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대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남한 전체가 어쩌면 하나의 도시처럼 작동할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그걸 저는 자족도시라는 이름 하에 예를 들어서 사랑동에 백화점이 있으면 자족도시, 과천이 자족도시가 아니고 그 백화점이 사랑동에 있는 백화점이 과천 안에 들어가야 과천이 자족도시냐, 이런 개념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권 안에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게 우리 행정구역 안에 다 있어야 산악형 클러스터가 된다라는 건 이제 조금 우리가 시야를 넓혀 봐서 이 전통적인 그런 공간적 개념에 입각한 자족성, 산악형 클러스터, 이걸 조금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15분 하라 그랬는데 저는 많이 하면 좋은 줄 알고 죄송합니다.